안녕하세요. 헝그리 스포츠입니다. 이제 시험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뒤늦게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힘들고 지치실 겁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모두가 합격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올려드리는 이 자료는 7회 완성 교재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중에서 이 문제로 나올 만한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을 추려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카페에 무료로 올려둘 테니까요. 다운로드 받아서 누구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험 문제의 대부분은 기출문제죠. 기출문제에서 거의 다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 3일 남았을 때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라고 보면은 정답은 무조건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로 공부를 하시고, 이해가 어려우면은 제가 올려드렸던 강의를 함께 보시면서 새로운 거를 공부한다기보다는 기출문제 위주로 그냥 그 가장 기본 그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관련 시험으로는 중등 임용 시험이 있거든요. 이 중등 임용 시험은 체육교사를 뽑는 시험인데, 이거는 좀 선별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순위를 내고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문제에서 다루는 내용이 굉장히 좀 깊이가 깊고 세세하고 좀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스포츠 지도사 시험은 사실 이 선별이 목적이 아닙니다. 선별이 목적이 아니라 절대평가죠. 어떤 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가, 평균 60점이 넘는 정도의 지식 수준을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개념 하나하나를 깊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다섯 과목이죠. 여러 과목을 공부하면서 중요한 개념들, 특히 이제 큰 특징 위주로 골고루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너무 하나만 깊이 파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개념을 자꾸 공부하시거나 중요한 개념 굵직굵직한 내용 위주로 여러 개를 고루 아시는 게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데는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자, 이 자료를 이제 올려드리면서도 걱정은 뭐냐면, 혹시나 이게 무슨 비밀 족보라고 생각을 하셔서 대단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실까봐, 이것만 공부하실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 이 자료는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됩니다. 가볍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올까 말까 하니까 그냥 재미로 보고, 나오면 좋겠죠. 헛바질이라도 뭐 공을 찰려면 일단 발은 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문제 나오면 좋고, 하지만 이거는 재미로 보셔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간단히 이제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스포츠 사회학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스포츠 사회학은 먼저 스미스라는 학자의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스미스는 이제 스포츠를 보는 관중의 행동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어떤 쟁점이 있는 것과, 두 번째는 쟁점이 없는 것. 무슨 말이냐면, 어떤 관중 행동이 보이는데 그것에 어떤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평화적인 항의나 적대적인 어떤 폭력이나 뭐 반항, 이런 식으로 그런 것, 특정 쟁점과 결부되어 있는 행동은 쟁점성 관중 행동이라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관중 행동들, 예를 들면 우리가 2002년에 경기에서 뭐 승리를 했어요. 8강전에 승리를 하면 그날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조금 규범 같은 게 적용이 안 되죠. 뭐 차에 올라간다든가 무단횡단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일종의 무쟁점성 행동이 된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요. 문제로 나오기는 어렵고 한 보기 정도, 어떤 이게 지문 주어지고 뭐 이렇게 빵꾸 들고, 2번은 스포츠 관중 행동이 뭐 어떤 행동인가, 그러면은 1, 2, 3, 4번 해서 기억, 니은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보기 정도로 나올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비슷할 것 같아요. 같은 스미스라는 학자가 얘기한 스포츠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유형, 크게 네 가지입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 수준, 불명확한 폭력 수준, 준범죄적, 그리고 범죄적 수준. 예시를 한두 개씩 드렸습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은 뭐냐면 경기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축구 태클이나 뭐 농구에서 뭐 몸싸움이나 미식축구에서 이제 바디 체크나 이런 거, 이런 것들은 폭력에서 어떤 단순한 신체 접촉 수준이다. 자, 불명확한 폭력 수준은 이거보다 조금 더 수준이 좀 높은 거죠. 야구의 빈볼 같은 경우, 야구의 빈볼이나 또는 하키에서 보면은 경기 중에 싸울 수가 있죠. 싸울 때 다만 뭐 스틱을 사용할 수 없고 주먹으로만 상대방 보호장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하는 거, 그런 것들 어떤 폭력이긴 한데, 사실 이 폭력이라고 보기 애매한 경우, 그런 경우를 불명확한 폭력 수준. 자, 준범죄적 폭력 수준은 뭐 축구나 농구나 야구나 뭐 난투극을 벌인다, 또는 권투에서 일부러 상대방의 반칙이죠. 하체를 막 공격한다. 이런 경우, 이런 거를 준범죄적 폭력 수준이라고 합니다. 범죄적 폭력 수준은 그 이상 누가 봐도 범죄로 보이는 그런 것들, 위험하고 극단적인 행동이다. 이것도 한 문제로 나오기는 어렵고 보기 정도 수준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코클리의 관중의 흥미를 유발하는 요인입니다. 이거는 한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코클리는 이제 중요한 학자기도 하고요. 선택지가 이제 3개다 보니까 오답지 하나 내가지고 문제로 나오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좀 높다. 경기가 이제 관중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 첫 번째, 불확실성.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죠. 결승전 행사 같은 거. 너무 수준 차이가 나면은 잘 보러 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뭐 수준이 비슷비슷하고 뭐 결승 경기고 이럴 경우에는 많이 흥미를 유발한다. 대회 참가자의 재정적 보상. 뭐 이제 뭐 테니스 대회나 골프 대회 이제 상금이 많이 걸린 경우 이럴 때 좀 더 스팟라이트를 받을 수가 있겠죠. 선수의 탁월한 기량, 또 유명한 선수의 어떤 기량을 보고자, 뭐 손흥민 선수의 기량을 보고자, 우리나라에 뭐 이제 메시나 호날두나 뭐 이런 선수가 축구를 하러 온다. 그러면 그 선수를 보러 가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흥미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이거는 조금 가능성이 높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의 전이 요소. 이쪽은요, 이쪽도 꽤 나올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이것도 한 별 3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용 시험에서는 자주 나오는데 스포츠 지도사 시험에서는 좀 적게 나오는 편이다.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에 얼마나 더 이 전이 그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요인이에요. 말 그대로입니다. 얼마나 많이 참여하냐, 얼마나 자주 오래 참여를 하냐.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하겠죠. 참여의 자발성. 자발적으로 하냐, 아니면 누가 시켜서 하냐. 자, 그 어떤 활동을 할 때 그 상호 간의 관계가 서로 이제 어떤 수단적으로 나 운동하기 위해서 왔어. 그래서 이건 단순히 그냥 운동하기 위한 관계야. 이런 수단적인 것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좀 친해지고 어떤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그럼 그럴 때 좀 더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많이 어떤 태도나 정의적 요소를 많이 겪을 수 있다. 사회화가 많이 된다라는 거고요. 위신과 위력, 어떤 그 활동을 할 때 그런 권위자, 지도자 이런 사람의 위신의 위력이 이 사회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주변에 이제 퍼스널 트레이너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랑 뭐 세계대회에서 우승했던 유명한 TV에 나왔던 어떤 사람이 와서 가르쳐 준다 그러면은 뭐 동일한 걸 가르쳐 준다 해도 조금 더 잘 듣고 관심 갖게 되죠. 그런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 사회적 특성. 개인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나. 그것이 이제 사회화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입니다.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별 3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래로 내려가서 터크만의 집단 발달 선형 모형. 요것도 한 별 2개? 별 2개나 한 2개 반 정도? 예,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이 사이즈예요. 아까 위에서는 보기로 나오기 좋은 사이즈고, 이렇게 단계가 있는 거, 문제로 나오기가 좋다. 요것도 이제 스포츠, 체육 임용에서는 좀 나왔고요. 지도사 문제에서는 안 나왔는데, 요것도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다. 나온다면은, 처음 나오니까 단계 정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단계. 그래서 단계 보시면 되는데, 집단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변화가 되다가 어떻게 해체가 되는가, 그것을 이제 5단계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건 쉽죠. 어떻게 만들어졌고 끝날 때 어떻게 해체가 되는가. 그럼 이 3가지만 알면 되겠죠. 처음에는 서로 막 의견이 상충되고 서로 잘 안 맞다가, 야 그러면 이럴 땐 이렇게 하자, 우리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해서 어떤 규범이 성립이 되면 너가 리더해, 너가 주장하고 내가 총무할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동호회가 결정이 된다든가. 그러면 자, 우리 그럼 이제부터 뭘 해보자, 뭐 대회에 나가보자, 이번 시대의 구대회에서 우승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어떤 성공을 추구하고 집단의 그런 관계도 안정이 되는 단계. 격동, 규범, 수행, 요 단계. 이 단계 정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계 체크하고요. 자, 6번째, 블라우와 스콧의 조직의 유형. 요거는 많이 나오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별 하나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교육 경영이나 이쪽에서 좀 다루는 개념이라 스포츠 고유의 문제는 아닌데, 스포츠랑 연관해서 낼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모인 조직은 호혜 조직, 사업을 목적으로 모인 조직, 사업 조직, 서비스 제공, 봉사 조직, 공익 조직,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런 활동 중 스포츠 동호회는 호혜 조직이다. 프로스포츠 구단은 사업 조직이다. YMCA나 각종 체육협회는 일종의 봉사 조직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내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공익 조직이다. 이 정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로 나올 수는 있어요. 딱 사지선다기 때문에 문제로 나올 수는 있고, 그래도 위에보다는 중요도는 조금 떨어지는 느낌. 자, 아래로 내려가서, 자, 7번도 비슷합니다. 스포츠 조직의 수준에 대해서 어떤 그런 사이즈로 이제 분류를 한 거고요. 기본적인 사이즈, 그리고 어떤 전문적인 사이즈, 관리적인 사이즈, 그리고 법인적인 사이즈가 있다. 기본적인 거는 서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정도. 동네 축구팀. 누구 왔어? 안 왔어? 이게 보이는 거. 자, 전문적 수준은 어떤 행정적 역할이 분화되어 있는 수준. 그래서 학교 운동부나 직장 이제 체육회 같은 거. 자, 관리적 수준은 뭐냐면, 구성원, 너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대표가 누군지는 알아요. 아, 우리 프로스포츠 구단의 대표는 누구고, 이사는 누구고, 감독은 누구고, 이 정도는 아는데, 그 안에 서로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완벽히 모르는 정도. 그 정도로 좀 큰 사이즈, 그런 거를 관리적 수준이라고 하고,
법인적 수준은 어떤 관료주의적 구조가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조직. 예시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요것도 요거는 위에 블라우와 스콥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알고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뒷장으로 가서 자, 구트만의 근대 스포츠가 가는 7가지 요소 중요합니다. 요거는 요거는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 자체가 엄청 오래됐어요. 되게 클래식한 개념이라서 스포츠 임용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 알지만 문제로는 잘 안 나오는 너무 옛날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나오면 처음 나오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가 요 정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대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어떤 세속화, 세상의 그런 물질이나 문명과 좀 관련이 있는 거, 평등화, 그리고 전문화, 합리화, 관료화, 소량화, 기록화. 요거는 밑에 내려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그리고 공부는 그냥 7가지 정도만 알고 갈게요. 7가지 정도 그냥 이런 게 있더라. 세평전압, 관수기 그냥 이렇게 외우고 그냥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스포츠 육성 모델입니다. 스포츠 육성 모델은 임용 시험에서는 잘 안 나와요. 덜 나오는데 스포츠 지도사 시험에서는 오히려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내용입니다. 하나씩 보시면 피라미드 모델은 뭐냐면 스포츠를 우리나라에서 어떤 목적이나 어떠한 방식으로 육성을 할 거냐. 피라미드를 쌓을 때 이제 밑에 층부터 이렇게 쌓죠. 그래서 이렇게 쌓아서 이게 올라가죠. 그래서 피라미드는 밑에서부터 쌓아 올라간다. 생활체육이랑 비슷한 거예요. 훌륭한 선수는 어디서 나오냐면 요 꼭대기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생활체육이 받쳐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피라미드 모델이고, 낙수 효과 모델은 이제 물이 이게 똑똑 떨어지는 거죠. 위에서 만들어 놓으면은 그 효과가 아래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 체육, 옛날에 이제 5공하고 6공하고 이럴 때 엘리트 체육을 막 발전시키는 거, 그거 먼저 하는 게 이런 낙수 효과 모델의 예시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선순환 모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것이든 좋다. 엘리트 스포츠를 발전시키는 것도 좋고 생활체육도 중요하다.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스포츠 육성 제도도 선순환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태릉 선수촌이 진천으로 갔죠. 이 엘리트 스포츠를 버리지 않고 계속 키우죠. 이런 거 엘리트 체육도 하지만 지금 스포츠 클럽법이 생기면서 지역에 공공형 스포츠 클럽이 생기죠. 그런 것처럼 동시에 한다. 동시에 진행이 된다. 우리나라는 선순환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요거는 체크 별 3개 드릴 것 같아요. 요거 문제 내기 좋죠. 왜? 플러스 하나 더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내용 주고, 이거는 스포츠 육성 모델의 어떤 내용인가. 1번 피라미드, 2번 3번 선순환, 4번 악순환 이렇게 하고 3번 선순환 답, 이런 식으로 보통 이게 답일 겁니다. 자, 내려가서 자, 스포츠를 통한 태도의 형성, 스포츠를 통해서 어떤 정의적인 태도가 일어나는 요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비교적 스포츠 지도사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임용 시험에서는 좀 많이 나오는 추세인데, 요거는 이제 학생을 어떻게 태도 형성을 하는가 이런 거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일반 생활체육 지도사 시험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좀 적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1번 요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별 2개에서 별 3개 정도.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성향, 경기에 참여할 때 무엇이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멋이 중원디, 그거예요. 멋이 중원디. 첫 번째는 일단은 규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 성향이 있고, 기능을 잘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성향이 있고, 승리는 이겨야 된다라는 성향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이 있다. 참여하는 성향이 있다. 자, 업적 지향과 참가 지향이 있죠. 요거랑 비슷해요. 밑에랑 좀 비슷한데, 업적은 어떠한 진짜 업적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승리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뭐 물질적 보상이나 그런 상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 참가는 내가 그냥 순수히 참가하면서 그 어떤 즐거움, 상호작용에 대한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요거랑 똑같아요. 아마추어리즘이 조금 참가 지향과 비슷하고, 업적 지향이 좀 프로페셔널리즘과 비슷합니다. 아마추어리즘은 그 참가하는 자체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중요시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프로페셔널리즘은 어떤 물질적인 보상 이런 것을 중요시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 자, 12번 마지막 12번. 자, 12번 캐년의 스포츠 참가와 정도, 그 유형 구분. 캐년은 되게 중요한 학자예요. 많이 나오는데 요 문제는 좀 안 나왔다.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온다면은 뭐 어떤 것이 있나, 그 목차 수준 정도, 또는 요 1차와 2차적 일탈에 대한 비교, 요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포츠 참가에 일상적으로 참가하는 거. 나는 항상 매일 그냥 일상이야. 나는 운동을 매일 해. 일상적으로 해.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요. 나는 주기적으로 해. 나는 매주 월, 수, 금 이렇게 3일을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주기적 참가라고 합니다. 자,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이 있습니다. 1차적 일탈은 그냥 일이죠.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냥 일을 안 하고 직업을 등한시함. 그러니까 할 일을 안 하면서 스포츠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것을 1차적 일탈 참가라고 하고 2차적 일탈은 뭐냐면 어떤 도박 수준, 너무 몰입을 해서 도박 수준에 관람을 하는 것. 이것이 2차적 일탈이 되겠다.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비교적 요것도 가능성은 좀 적다. 사회학은 요 정도 보고요. 밑에 교육학 보겠습니다. 교육학도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브로피의 동기 유발 전략 개념 틀. 동기 유발을 할 때 어떠한 그런 선행 과정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환경, 그리고 학생들에게 도전 의식을 줄 수 있고 어떤 학습 목표가 구성되어 있어야 되며 적절한 교수 전략을 사용해야 된다. 세 가지 원리는 성공 기대감 유지, 외적 보상 제공, 내적 동기 이용 이런 게 있다. 요거는 비교적 스포츠 지도사에서는 좀 나올 확률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로 나온다면 네 가지 선행 조건이 아닌 것은 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세 가지 원리가 아닌 것은 해서 4번, 4번 뭐 다른 거 해가지고 이렇게 4번 체크하는 문제 이 정도 나올 수 있다. 문제로는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비교적 떨어진다. 두 번째, 시덴탑의 교수 기능 발달 단계. 요거는 별 3개 주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임용에서도 많이 나오고 스포츠 지도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 능력의 발달 단계를 이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문제다. 처음에 이제 가르칠 때 스포츠 지도를 할 때 처음에는 좀 어렵다. 왜? 내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휘력도 부족하고 의사소통도 잘 안 돼요. 내가 가르치는 사람과 눈도 잘 못 마주치고 말도 잘 못 걸고 해요. 근데 이제 다양한 기능을 학습을 합니다. 뭐 칭찬하는 법, 피드백 주는 법, 시범 보이는 법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써먹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아직 좀 표현 같은 게 좀 다양하지 않고 효과적이지 않고 같은 표현을 되풀이하고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체계적인 피드백을 하는 법을 연습을 해야 된다. 자, 하다 보면 이제 동시적 처리가 가능한 수준. 어떻게 예를 들어서 관찰을 하면서 피드백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기능, 관찰을 하면서 피드백을 주면서 이런 것들 이제 동시에 여러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단계, 이게 동시적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교수 기능의 적절한 사용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는 모든 기능들, 내가 보는 관찰, 시범, 피드백, 단서 이런 것들이 모두 적절한 수준까지 온 거예요. 효과적으로 잣대에 사용할 수 있는 단계. 그게 적절한 사용 4단계고 마지막은 자신감과 예측력. 내가 자신감 있게 나의 이런 수업을 할 수 있고 스포츠 지도를 할 수 있고 나아가서 예측까지 할 수 있는 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 이렇게 수강생이 이렇게 반응을 하겠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지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예측력까지 습득하는 단계가 이 5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다 보고 가시고요. 이 두 문자법으로 초다동 교자, 이렇게 초다동에 있는 교자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다동 교자 외우고 가시겠습니다. 아래 시덴탑의 타협의 종류. 자, 시덴탑의 타협의 종류, 요거 이제 임용에서 나왔었는데 요거는 비교적 가능성이 떨어진다. 별표는 하나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학습자가 이제 지도자랑 어떤 타협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과제 내 타협이 있고 과제 간 타협이 있다.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축구 훈련 중에 공이 있으면 20m 거리에서 프리킥을 합니다. 프리킥을 해서 5번 정도 성공을 해야 된다. 해야 이제 오늘 훈련이 끝난다. 이런 식으로 지도 활동을 하면은 과제 내 타협은 이런 거예요. 5번 너무 많아요. 3번으로 줄여주세요. 2번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과제를 수정을 하는 거예요. 더 쉽거나 더 어렵게 또는 성공이 이루어지게 수정을 해주는 것. 이게 이제 과제 내 타협이다. 과제 간 타협은 이런 겁니다. 5번 해야 됩니다 하면은 뭐 운영에 관련돼서 선생님 그럼 5번 하긴 할 텐데 한 10분 정도만 하고 안 되면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학습자 과제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과제 내 타협이 아닌 다른 타협은 이제 과제 간 타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문제로 나오기는 어렵고 보기 정도로 나올 수 있는 개념입니다. 체크하고 가시고요. 바로 4번도 볼게요. 바비와 스와싱의 학습의 유형 분류입니다. 학습에는 3가지 특징이 있다. 시각형, 청각형, 신체 운동형. 눈으로 보고, 듣고, 그리고 몸으로 해보는 게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포츠 지도를 하는 것은 이제 주로 신체 운동형이 되겠죠. 요거는 그냥 보기 정도로 가능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냥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라이크먼의 학습자 선호 분류 이쪽 보겠습니다. 자, 라이크먼의 학습자 선호 분류는 체크해서 별표를 좀 줄게요. 예를 들어서 교육학 교수님 교육학 좀 어렵게 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렵게 내려고 할 때 이런 거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학습자는 공부할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한테는 어떤 식으로 스포츠 지도를 해야 되는가라는 개념이고요.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나오지는 않았는데 어렵다 보니까 교육학을 어렵게 낸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학습자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학습을 하려 하는 태도를 봤을 때 막 적극적으로 막 발표하고 먼저 해보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참여적이라고 보고, 잘 안 하고 이제 빼고 하는 친구들 있죠. 이런 사람을 회피적이라고 합니다.
교사나 동료에 대한 시각, 내 옆에서 같이 배우는 사람을 어떤 경쟁자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같이 하는 어떤 협력적인 사람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스포츠 지도사 수업을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경쟁자로 볼 것인가, 협력자로 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학습자를 선호를 분류화를 하는 겁니다. 수업 절차에 대한 반응. 이건 뭐냐면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스스로 계획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는지, 아니면은 지도자, 교사한테 계속 물어보고 좀 의존적으로 행동을 하는지, 요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형, 매칠러의 모형 배웠죠. 모형에 보면은 학습 선호도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출제는 안 됐는데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르치는 거, 직접 일일이 다 가르치는 거는 어떤 학생에게 좋냐면 회피적이고 경쟁적이고 의존적인 학생한테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개별화 지도 모형도 마찬가지로 회피, 경쟁, 의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일일이 설명은 안 드릴 텐데. 자, 스포츠 교육 모형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스포츠 교육 모형하고 협동학습 모형. 자, 요거 이제 이런 선호도가 있다더라. 그래서 여기서 협력, 경쟁 이렇게 나오죠. 요거 뭐냐면 협동학습 모형도 그렇고 스포츠 교육 모형도 그렇고 주로 이게 팀을 나눕니다. 팀을 나누면 팀 안에서는 우리 팀끼리는 협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협력을 말하는 거고, 팀 간에는 어떤 경쟁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경쟁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요것만 좀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료 교수도 마찬가지로 학습자는 좀 더 이런 쪽, 개인 교사는 좀 더 이런 쪽이다. 이제 요 정도, 어렵게 나오면 요 정도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그냥 설명만 한번 드릴게요. 자, 이 모형을 사용할 때 어떤 것에 좀 더 중점을 두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동, 임지, 정의, 그러니까 신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어떤 사회적이고 태도적인 것을 의미를 하는데, 직접 교수 모형은 주로 심동적인 과제, 예를 들어 배드민턴의 스윙 자세를 오늘 알려준다. 그러면 그거는 스윙 자세를 알려주는데 뭐 스포츠 교육 모형을 쓰거나 협동학습 모형을 쓰지는 않겠죠. 그럴 때 이제 직접 교수 모형, 자, 한 줄로 써보세요. 선생님이 한번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개별화 지도 모형도 마찬가지로 그 모형별 특징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을 주로 우선순위로 하는지. 자, 요거까지는 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 요 정도. 근데 요것도 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굳이 막 이거 내면은 너무 선생님들이 공부할 양도 많고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가볍게 이런 게 있다더라. 제가 체크한 거 있죠. 요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회피, 경쟁, 의존형의 학생은 다시 문제로 이제 회피, 경쟁, 의존형의 학습자가 선호하는 모형이 아닌 것은 1번 직접 교수 모형, 2번 개별화 지도 모형, 3번 전술 게임 모형, 4번 스포츠 교육 모형. 이렇게 나오면 스포츠 교육 모형 찍으시면 됩니다. 요것만 체크, 요 정도만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자, 6번 수업 스타일에서의 사고 과정. 요것도 나올 가능성은 별 하나 정도. 스타일에 나오는 거예요. 위에 5번은 이제 모형에서 나왔고, 스타일에서 이 학습자가 어떻게 사고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는 자극이에요. 어떤 자극 조건이 주어지면 자신의 인지적 과정, 그것과 비교해서 불이치를 느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안 되지? 내 동작이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런 과정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걸 하는 게 수업 스타일에서의 사고 과정입니다. 그냥 보고 가시고요. 7번 로버츠의 숙달 중심 분위기 형성 전략, 타겟 전략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별표 2개 정도. 문제를 되게 내고 싶긴 한데 사실 많이 잘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많이 잘 안 나오는데 일반 교육학에서는 좀 많이 나와요. 일반 교육학에서는 좀 많이 나오고 스포츠 임용이나 생체 자격증에서는 좀 덜 나오는 편인데, 그냥 무엇이 있나 정도. TARGET 이렇게 무엇이 있나. 그리고 밑에는 딱 보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뭐냐면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 그룹, 그 집단이 숙달 중심, 야 우리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분위기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게임 수행 평가 도구입니다. GPAI라고 하고요. 아까 위에서 전술 게임 모형에서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축구를 이제 여러분들이 축구 스포츠 지도사예요. 그러면 학습자한테 축구를 이제 알려줬어요. 그러면 평가를 할 때 뭐 리프팅은 몇 번 하는가, 슈팅은 얼마나 성공률이 좋은가, 패스는 얼마나 하는가, 이런 것도 이제 기능 위주, 요거를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게임을 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자신의 기술을 발휘를 하는가,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구성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축구로 따지면은 수비수가 공격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 돌아오기, 딱 자신의 위치로 돌아오는 거, 또는 자신의 위치에 맞는 어떤 기술을 수행을 한다던가, 뭐 패스를 뿌려줘야 될 때 딱 뿌려주는 거, 그런 어떤 의사결정, 팀 간의 적응, 또는
협동 수비를 막 한다. 협동 수비, 보조. 그리고 우리 팀이 오버래핑을 나갔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포백인데 한 사람이 오버래핑을 나갔어요. 그럼 미드필더가 내려와서 커버를 해준다던가 상대방 메시 선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대로 마크를 했을 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 이럴 때는 체크했다 안 했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좋은 선택이었다 안 좋은 선택이었다 이거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 비적절 어떤 의사결정이 적절했는가 비적절했는가 이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해서 점수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합적인 점수로 얼마나 게임 상황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게임 수행 평가 도구고요. 적절과 비적절 이제 이 여러 가지 비율을 보다 보니까 적절 긍정적인 수행이 아무리 많아도 부정적 수행이 많으면 이 점수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구가 원하는 것은 결국 뭐다 비효율적 수행 그러니까 뭐 실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줄이고 좋은 수행, 긍정적인 수행을 늘려나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게 게임 수행 평가 도구입니다. 요거는 별 2개 반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내용이에요. 왜 좋냐면 요 스포츠 지도사 선생님들이 요런 거 쓰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 골프든 뭐 농구든 축구든 배구든 일반인들을 가르쳐 줄 때 지금까지 이제 과거의 일반적인 그 코치님들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 기술을 하나하나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개념을 알고 있고 이제 게임에서 해보세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에서 전반적인 거, 이때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야 돼. 이때는 이런 의사결정을 했어야 돼. 이때는 대신 옆 사람을 커버를 해줬어야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다? 좀 더 이 능력적이고 효율적인 스포츠 지도 활동이 된다는 겁니다. 중요해요. 자, 아래로 내려가서 자, TPSR 전략,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발달 모형, 요거 이제 계속 나오죠. 그 중에서 이 전략입니다. 뭐냐면, 이 단계가 있는 거 알고, 체육 수업, 스포츠 지도 활동을 통해서 단계를 올려줘야 되는 것도 알아. 여기까지는 출제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출제가 돼요. 단계, 또는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어떤 단계인가. 요 정도 문제가 나왔는데, 요것도 이제 교육학에서 문제를 어렵게 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전략을 건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제를 주어주고, 어떠한 뭐, 50세 어떤 남성이, 스포츠 활동에서 자꾸 이런 모습을 보인다. 참여가 의지가 없고 남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성장시켜줘야 될까?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이 권리가 있으면 안내해줘야 된다. 여기 선생님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아코디언 법칙.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잘못하시면은 앞으로는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코디언 법칙. 할머니 법칙. 힘드셔도 좀 해보세요. 해보시고, 이 15분 제가 말씀하신 15분을 잘 하시면 제가 다른 거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할머니 법칙이라든지 이렇게 나오고, 이제 4번에 다른 걸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선생님은 혼자 해보세요. 혼자 가서 저쪽 가서 혼자 가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무책임 단계에서의 전략은 요 3개인데, 요거는 어디죠? 참여와 노력이죠. 그러면 요게 답인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다. 요거는 여기가 좀 내용이 많고 여기는 그냥 자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심리학으로 가겠습니다. 심리학. 자, 스포츠 심리학은 좀 어려워요. 양도 많고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막 처음 보는 개념도 나오고 하니까 좀 어렵긴 한데 요거는 그래도 최대한 좋은 점수를 받도록 연습을 해야겠죠. 제가 봤을 때 100점은 못 맞는 시험이에요. 요건 스포츠 심리학은. 근데 최대한 많이 맞출 수 있도록. 자, 첫 번째는 피치의 난이도 지수입니다. 난이도 지수. 얼마나 어려운 거. 이 과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점수와 수량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표물 간의 거리를 목표물의 크기로 나누면은 난이도 지수가 나온다. 그래서 목표물의 크기가 작거나 목표물의 크기가 작으면은 요 난이도 지수가 커지죠. 목표물과의 거리가 길어질수록 난이도 지수가 커지죠.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선수가 있고 야구공을 던져서 여기 관역 안에 맞춥니다. 근데 목표분의 크기가 작거나 이 관역보다 이 관역에 맞추는 게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어려워진다는 거고 같은 관역이어도 가까이 두면 좀 더 쉽고 멀어질수록 어렵죠. 거리가 길어질수록 난이도 지수가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별 하나 정도 그냥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보기로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본 상태 검사, 요거 빙산형 프로파일, 요거 임용에서는 좀 나왔고요.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에서는 안 나왔는데, 요거는, 요 위에는 이제 보기로 나오기 좋고, 이거는 한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주어주고, 이걸 해석하는 방법. 그래서 뭐, 이렇게 보기가 나오겠죠.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오답 나오겠죠. 요 검사는 운동선수의 심리적 건강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지표다. 그리고 요소로는 활력, 긴장, 우울, 분노, 피로, 혼동 등이 있다. 자, 여기서 활력은 뭐냐면 긍정적인 요소고요. 나머지는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엘리트 선수 또는 잘 훈련된 선수일수록 긍정적인 요소, 활력이 높고 부정 요소, 나머지가 낮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빙산의 모습이 보인다. 자, 성공적인 사람이에요. 성공적인 선수는 나머지 요소가 낮고 활력이 높죠. 그래서 이렇게 빙산의 모습을 그린다면, 자, 성공적이지 못한, 어떤 트레이닝이 성공적으로 되지 못한 선수의 경우에는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활력도 높지만 뭐 피로도도 높고 다른 의미가 되겠죠. 내가 트레이닝을 얼마나 지도 활동을 잘 하고 있나를 보려면 그 학습자 그리고 선수한테 이 검사를 하게 해서 활력이 높게 나오는가 이거를 봐서 활력이 높게 나오지 않는다 그럼 내 지도 방법이 다르게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좀 추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 문제로 나올 수는 있다. 근데 중요성은 그렇게 크진 않고 한 별 2개, 하나 반에서 2개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자, 와인버그의 탈진과 소진, 요거는 별표 3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스포츠 상황에서 과훈련은 심한 훈련이죠. 소진을 야기한다. 그리고 소진을 방치하면 탈진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소진이 무엇인가, 탈진이 무엇인가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결론. 과훈련으로 소진된 선수는 경기력 저하를 비롯해 정서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식 지도, 야 그냥 해, 그냥 많이 하면 좋아. 이런 많이 할수록 좋다는 식의 고전적 지도 전략은 결국 수행에 역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게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상관계도 그냥 한번 보시고요. 그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좀 더 요인으로 나누어서 이제 보여주는 거고. 자, 아래에 네 번째. 칙센트 미아이의 몰입. 이것도 별표 3개 줄 수 있습니다. 3개. 칙센트 미아이는 긍정 심리학, 이제 심리학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요. 이분이 강조하는 이제 몰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몰입은 뭐냐면 인간이 완전히 몰두하였을 때 느끼는 전체적인 감정이나 기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인생에서 이 몰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몰입 경험. 자, 요게 왜 이제 나올 것 같냐면 이 분이 이제 긍정 심리학에서는 되게 유명하고 권위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21년 후반기인가 하반기인가 그때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의 학계에서는 되게 큰 정점을 찍은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스포츠 심리학 교수면은 되게 이런 세계적인 석학, 이런 거장이 이제 별이 지게 되면 좀 추도를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좀 그런 로망이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다. 그래서 왠지 이 문제가 나올 것 같다라고 작년에 얘기를 했는데 스포츠 지도사 시험에는 안 나왔고 체육 임용 시험에는 나왔어요. 체육 임용 시험에는 딱 요 문제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체육 임용 시험에 이제 몰입 문제가 나왔으니까 올해는 이쪽에서도 왠지 나올 것 같다. 자, 몰입 경험이 일어나는 조건 여기 중요합니다. 초반에 이 이론은 이제 4채널 이론이라고 해서 도전감과 숙련도. 도전감이란 뭐냐면 과제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할만하다. 그리고 숙련도. 나의 기술 수준과 맞다. 그 과정에서 플로우가 일어난다는 거고요. 과제가 너무 어려우면은 잘 안 하려고 하겠죠. 과제가 너무 쉬우면 좀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 최근에 와서는 이제 좀 더 세분화했어요. 채널을 이제 세분화 해가지고 이제 요 단계에서는 몰입이 일어난다. 8채널 요 그림 정도 보고 문제 나오면은 처음 나오는 거니까 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몰입이 무엇인가? 몰입이 일어나는 조건은 도전감과 숙련도. 그리고 이게 딱 중간 지점에서 만났을 때 요 정도가 나올 겁니다. 요거 잘 보고 가시고요. 자, 다음은 행동계약서 작성 시의 구성 요소입니다. 일단 행동계약서는 뭐냐면 이렇게 같이 계약을 하나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회원님이 주 3회 나오기로 하셨는데 자꾸 안 나오시잖아요. 저랑 계약서 하나 쓰시죠. 주 3회 이렇게 운동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행동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작성을 할 때 구성 요소. 예전에 나왔었는데 재미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나올 가능성은 비교적 적긴 한데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하기 전에 앞서서 행동계약, 운동계약 요거가 행동 수정 전략에 주로 나옵니다. 행동 수정 전략. 근데 어떤 책에는 인지 전략 그 방법으로도 나와요. 그래서 어느 게 맞냐라고 하면은 사실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 3회 나오세요라고 해서 운동 참여하는 행동을 수정하고자 하면은 행동 수정 전략이 되겠고, 같이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서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야, 나 계약서 썼으니까 좀 운동 나가야겠다. 이렇게 인지적으로 변화하게 했다면 인지 전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 나오면은 상황에 맞게 잘 해석을 하셔야 되고, 자, 내용을 한번 보면은 6가지 구성 요소 요거 볼게요. 그래서 딱 계약서를 만들고 증가시키고자 하는 표적 행동. 주 3회 운동 나오십시오. 그리고 계약자 이름. 나는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다. 라고 나 누구는 하면 일단 계약자 이름을 본인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에 대한 강화나 대가. 2번. 이렇게 나왔을 시에는 월간
사용료 몇 퍼센트를 감면해 준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간식을 뭐 준다 이런 식으로 그 대가를 써주는 거고, 그 강화나 반응 대가를 제공한 사람을 명시한다. 나 스포츠 지도사 누구는 제공하겠습니다. 서로 이제 하는 거죠. 학습자 이제 그 회원도 쓰고 나도 쓰고. 자,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써줘야 돼요. 여기다가 날짜 써주고 계약 당사자들의 서명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요거 그냥 이런 게 있다더라 이제 보고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가능성 높지는 않아요. 행동 계약서는 중요한데 구성 요소는 가능성은 좀 적다. 자, 시각 차단 기법과 공간 차단 기법. 자, 요거는 이제 운동 수행을 할 때 그 좀 더 잘 수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이제 조금 연구하고자 하다 보니까 요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각 차단 기법은 뭐냐면 선수가 이렇게 달려와요. 이렇게 달려와서 공이 있으면은 골대가 이렇게 있고 골키퍼가 있어요. 그럼 딱 공을 딱 차기 직전에 이 영상을 딱 꺼주는 거예요. 영상을 껐을 때 그 다음 결과를 예측을 하는데 숙련자가 더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이 공을 차기 직전까지의 이 정보만으로도. 그러니까 뭐냐면 숙련자는 이 과정에서 유의미한 시각 정보를 추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공간 차단 기법은 요겁니다. 이렇게 와서 딱 차기 직전에 공을 차려고 딱 하고 있겠죠. 공을 딱 차는 순간에 요거를 딱 정지를 해요. 정지를 하고 특정 부분을 차단을 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이 공 부분을 차단을 해요. 공을 안 보여주게 하고, 어떨 때는 요 발을 안 보여주게 하고, 어떨 때는 요 상체를 안 보여주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부분을 차단을 했을 때 좀 더 효과가 많이 나타나나, 이런 실험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거죠. 야구 선수가 이렇게 공을 던져요. 이렇게 공을 던질 때 초보자들은 이 공을 본다는 거죠. 이 공을 본다는 거고, 숙련자들은 이 팔 전체를 가렸을 때 이 예측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숙련자들은 이 팔 전체를 전반적으로 보고 이제 결과를 예측한다는 거고, 초보자일수록 요 공이나 또는 배드민턴 같은 경우 라켓을 본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숙련자는 어떤 일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에 요 공간 차단 기법입니다. 요것도 이제 한 별 2개 정도 나올 수는 있다. 요 같이 해가지고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수준이다. 자, 빌리의 스포츠 자신감 보겠습니다. 스포츠 자신감. 이제 불안이랑 비슷한 거예요. 특성 불안, 상태 불안과 똑같은 거예요. 특성 스포츠 자신감은 평소에 얼마나 자신감이 있나. 그리고 상태 스포츠 자신감은 그 실제 상황에서 이 자신감이 얼마나 발휘가 되는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경쟁 지향성. 자, 경쟁 지향성은 뭐냐면 수행 시의 성공 과정과 결과를 어느 목적에 두는가에 대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행하는 것 자체에다가 좀 더 경향을 두는 것과 이기고 그 기능이나 이런 게 좀 더 잘 되는 것, 이런 결과를 지향하는 것이 이 2가지가 있다더라. 그래서 객관적 경기 상황은 특성 스포츠 자신감과 경쟁 지향성에 영향을 준다. 그럼 이 영향은 상태 스포츠 자신감에 영향을 주는데, 이 자신감은 스포츠 수행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로 나오면은 가볍게 뭐 개념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요. 상태 스포츠 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것은 하면은 1번 객관적 경기 상황, 2번 특성 스포츠 자신감, 3번 경쟁 지향성, 4번 스포츠 수행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는 요거 영향을 주고 요거까지 영향을 주죠. 왜냐면 요게 이렇게 영향을 주니까. 그러면 정답은 스포츠 수행 결과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요것도 별표 하나 반에서 한 2개 정도 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양이긴 합니다. 자, 아래 내려가서 자, 피드백 빈도 계산. 자, 요거는 임용이든 스포츠 지도사든 한 번도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만든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개념인데 문제로 내고 싶어요. 이렇게 문제로 내고 싶어서 만든 거고요. 자, 절대 빈도는 뭐냐면 총 제공된 피드백 횟수고요. 상대 빈도는 수행한 것에 비례해서 제시된 피드백 수입니다. 농구 자유투 해가지고 6번 정도 했어요. 결과는 이렇게 됐는데, 언제는 뭐 말을 해주는 거죠. 피드백을 주고 언제는 피드백을 안 줬어요. 그러면 이때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보시면은 이건 이해될 거예요. 그냥 한번 보고 가시면 좋겠고요. 자, 내려가서 자, 쏜다이크의 전이 관련 내용입니다. 요거는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정도 줄게요. 전이 요 부분은 중요하고요. 자, 전이 이 본문에도 있는데 정적 전이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 예를 들면 테니스 선수가 배드민턴을 배워요. 그러면 과제가 다르죠. 하지만 어떤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럴 때 전반적인 라켓 활용하는 능력이 좋다 보니까 배드민턴도 잘 칠 겁니다. 이게 정적전이고요. 테니스는 주로 손목을 사용 잘 안 해요. 손목을 최대한 고정시켜 놓고 스윙을 하는데, 배드민턴은 손목을 자주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부적전이 안 좋은 영향이 될 수도 있고, 영전이는 어떤 전이 효과가 없는 거죠. 테니스 선수가 예를 들면은 뭐 바둑을 한다. 그러면 뭐 전이가 전혀 없겠죠. 이런 식으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요거 체크.
썬다이크가 얘기했을 때 이 전이의 주요 요인은 두 가지가 있다더라. 첫 번째는 운동기술 요소의 유사성이다. 그 테니스, 배드민턴 똑같이 스윙, 라켓을 가지고 하는 스윙 이런 것을 의미를 하고요. 처리 과정의 유사성, 요 두 가지가 전이의 주요 요인이다. 맥락 간섭 효과 이것도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습 조건과 전이 조건의 인지 처리 과정이 유사할수록 전적 전이가 일어난다. 같은 말이에요. 요거를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영향 요인, 이거 이외에 좀 더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더라. 과제 간 유사성, 요거는 맞고요. 선행 과제의 연습량도 영향을 주더라. 테니스를 하루, 한 달 했어요. 그러면 큰 영향은 없겠죠. 근데 테니스 선수 출신으로 10년 이상 했어요. 그럼 뭔가 영향력이 있을 겁니다. 자, 연습 방법, 전수법, 점진적 분수법, 요때 정적 전이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본문, 제 원래 강의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체육사와 운동역학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는 게 뭐냐면 다 기존에 있었던 거를 최대한 문제를 바꿔내는 거고, 운동역학도 마찬가지로 기초적인 개념이 있대요. 그 개념을 계속 상황에 적용하고 문제로 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위의 것처럼 새로 배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 개념을 충실히 공부하시고요.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림 몇 개 가져왔어요. 이 체육 임용 시험에서 이 스포츠 지도사에서는 거의 말로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그림을 좀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다운받으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도 밭다리 기술에서 어디가 힘점이고 어디가 받침점이고 어디가 반력이고 이런 거, 그리고 안정성 요소, 다리를 넓게 해야 되고 자세를 낮게 해야 되고, 신체 중심선을 바깥쪽에 두냐 안쪽에 두냐 이런 거 그냥 한번 가지고 계신 운동 역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여기 넣어드린 그 그림을 한번 해석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자, 요거는 수직 점프하는 거고요. 운동량이나 어떤 일을 계산할 수도 있겠고, 위치 에너지도 볼 수 있겠죠. 뛰기 전에는 위치 에너지가 없죠. 근데 이제 뛰는 순간, 도약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가 생기고, 근육에서 만든 운동 에너지가 신체 무게 중심을 올릴 겁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변환이 되겠죠. 요거 계산을 하는 게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도 있고요. 계산하는 방법은 교재에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고 가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100m 달리기 모습이죠. 달리기. 그러면 이 지면 반력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그럼 내가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이 만나는 그런 합성 요인이 요게 지면 반력이 되겠고, 이쪽 방향으로 몸을 전진시키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때 어떤 벡터, 요거 지면 반력은 벡터가 되겠죠. 요런 거나, 또는 이지는 땅에서 떨어지는 거고 착지는 땅으로 붙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역할이 다르다. 요거는 이제 추진력의 역할이라면, 요거 발이 디딜 때 이거는 저항력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중심이 요 발보다 좀 더 앞쪽으로 가서 이 허벅지가 신장에다가 다시 수축을 하면서 밀어내겠죠. 그럼 다시 추진력이 되고, 또 다시 발을 디디면서 저항력이 되고,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개념들을. 자, 던지기의 과학적 원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사체 운동. 이 투사체 운동은 좀 중요합니다. 나올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자, 투사할 때 어떤 요소, 어떤 높이에서 던져지고 어떤 각도로 던져지는가, 그리고 던져졌을 때 속도는 수평 속도와 수직 속도의 합으로 구성이 되고, 이때 수평 속도는 변하지 않고 수직 속도는 등 가속 운동을 한다. 이런 거 이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거 한번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배구공이에요. 배구공 서브를 했을 때 탑스핀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탑스핀을 해야 되는 이유. 그러면은 마그누스의 힘, 베르누이의 정리에 의한 마그누스의 힘, 이것도 나올 수도 있겠고, 요 회전 물리량 이런 개념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곡선주로입니다. 이렇게 달리기가 나올 수도 있고 쇼트트랙 이런 거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갈 때 이런 각관성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구심력, 원심력 이런 거 보고요. 운동 법칙, 관성의 법칙 이런 거 보고, 출발점이 왜 다를까? 그러면 원의 둘레 기준으로 했을 때, 원을 그렸을 때 원의 둘레가 다르다. 그러니까 더 많이 뛰기 때문에 출발점을 좀 납득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역학은 진짜 기초 개념이 중요합니다. 기초 개념을 얼마나 많이 활용할 수 있냐, 기초 개념을 많이 알고 있고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비교적 쉽게 나오니까요. 그렇게 좀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시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운동생리학입니다. 운동생리학.
자, 먼저 이제 지연성 근통증 요거 별표 3개 드릴게요. 임용에서도 많이 나오고 스포츠 지도사에서는 안 나왔는데 건강운동관리사에서는 좀 나왔습니다. 지연성 근통증이 무엇인가 이렇게 쭉 보시고요.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해놨으니까 읽으면은 이해되실 거예요. 자, 통증의 주요 원인 요거 보겠습니다. 그러면 통증이 왜 일어나는가 그 요인을 보면 첫 번째는 근육 내 결체 조직과 근단백질의 구조적 손상 때문에 일어난다. 그리고 히스타민의 요리로 수반되는 어떤 염증 반응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징 및 방법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젖산의 제거 경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산소가 충분하면 인산화 과정, 그러니까 인산화 과정으로 없어진다. 근데 산소가 충분하지 않았을 때를 의미를 하는 거죠. 산소가 충분하지 않았을 때는 이 젖산이 막 쌓이게 되는데 이 쌓인 젖산은 간으로 가서 당을 다시 만드는 당 신생 과정, 코리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세부적으로 막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시험이 아니니까 코리사이클에 대해서 그냥 코리사이클이 있다 이 정도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포츠 지도사 시험에서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뭐로 바뀐다? 당, 글리코겐으로 탄수화물로 바뀐다. 요거는 이제 일부분으로 양이 미미하다. 자, 단백질로 전환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땀이나 소변으로도 배출되기도 한다. 요것도 좀 적다. 주로 잘 가지고 있다가 다시 산화적 인산화 과정으로 없어진다. 자, 젖산은 말 나온 김에 예전에는 좀 피로 물질로 봤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나 임용 볼 때만 해도 피로물질, 젖산이 생기면 근통증을 유발하고 운동 수행력이 낮아지는 어떤 피로물질로 봤는데요. 요새 이제 다시 좀 공부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요새는 젖산은 좀 그런 물질로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부산물, 이런 대사 과정의 부산물로 보는 거고, 이 피로물질이나 수행력을 감소시키는 거는 주로 이 수소 이온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젖산은 그렇다. 가능성은 요게 더 많겠죠. 젖산이 이제 제거 경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 피로 물질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이론서에 나오게 되는데 사실 요새는 젖산은 이렇게 피로 물질로 보지 않으니까 요거는 비교적 가능성은 낮다. 그래도 한 문제 나온다면 이렇게 딱 4개가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문제 내기가 좋습니다. 아래로 가서 자, 근력 조절 기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100kg짜리 바벨을 가지고 이렇게 스쿼트를 하고 있습니다. 데드리프트나 스쿼트를 하고 있어요. 100kg짜리. 그러면 이제 한번 세트가 끝나고 여기다가 좀 더 무게를 달겠죠. 그러면은 조금 더 많은 근력이 필요할 텐데 그럼 그 근력을 어떻게 더 생성을 하는가? 요게 이제 근력 조절 기전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다중운동 단위에 의한 가중이 있다. 뭐냐면 큰 힘이 필요할 때 예를 들면은 이제 이게 다리예요. 여기가 대퇴사두근이고 여기가 정강이 이제 비복근이고 이렇게 한다면 이 안에 있는 더 많은 근섬유들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운동 단위를 자극해서 더 많은 근육이 참가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다중 운동 단위고요. 자, 파장에 의한 가죽. 뭐냐면 계속적인 운동신경 자극으로 수축 빈도를 유지하는 것. 예를 들면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근육의 신경이 계속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자극을 주는 거예요. 수축해 이렇게 자극을 해서 버텼는데 더 많이 근력이 필요하면은 너 계속 수축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고요. 그것을 이제 빈도로 설명드리면은 스쿼트를 하면은 너 하체 너 대퇴사두근 한번 수축하세요. 또 수축하세요. 이렇게 수축하라고 하는 게 단축이고요. 파장 가죽은 뭐냐면 너 수축하세요 했는데 회복하기 전에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 수축 더 하고 있어. 아니야 너 더 하고 있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파장 가죽이고 야 아니다 너무 힘들다. 너 그냥 수축 계속 하고 있어야겠다. 라고 하는 게 강축입니다. 요 3가지 개념 보고 가시고요. 자, 근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있다. 요거 체크하고 문제로 나오기가 좋습니다. 이거 별표 3개 줄게요. 자, 운동 부하량, 요게 영향을 준다. 당연하겠죠. 10kg짜리랑 50kg짜리랑 다르겠죠. 운동 전 근육 길이, 요것도 중요합니다. 운동 전에 근육이 좀 늘어나 있으면은 더 수축하려고 하겠죠. 고무줄처럼. 그럴 때 근력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자, 속도, 온도, 피로도 이런 것이 영향을 준다. 자, 근피로의 원인 이것도 별표 3개 주겠습니다. 문제 내기 너무 좋겠죠. 다음 중 근피로의 원인이 아닌 것은 해서 1, 2, 3, 4번 이렇게 해서 다른 피로. 그럼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육의 성장 원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근육이 성장이 되면 어떤 원리인가 보면은 자, 근섬유의 수는 보통 유전적으로 결정이 된다. 유전적으로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결정이 된다는 건데 개별의 근섬유의 크기는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을 성장시킬 수 있다. 근비대의 요인은 근섬유의 크기의 증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비대는 각 근섬유의 횡단 면적의 증가에 기인한다. 같은 말입니다. 자, 변화 요인 볼게요. 근섬유에 있는 근원섬유의 수와 크기가 증가한다. 또
마이오신 세사 중심의 수축 단백질량이 증가한다. 섬유당 모세혈관 밀도가 증가한다. 결체 조직의 양과 근력이 증가한다. 이거 가볍게 알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보넨 방식 목표 체지방률 계산 한번 볼게요. 자, 카보넨 방식은 뭐냐면 심박수인데 목표 심박수를 할 때 그냥 최대 심박수에다가 자기 나이 빼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체력 수준을 안배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체력이 좋고 어떤 사람은 체력이 낮은데 이것을 고려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안정 심박수를 계산을 하면은 그나마 이 체력 수준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는데 천천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건강운동관리사에서도 나오니까. 자, 목표 체지방률 계산 요것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시를 잘 들어놨으니까 천천히 읽으면서 계산을 할 수 있는 정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 FITT-VP 원리입니다. 자, 기존의 운동 처방 원리는 요거였죠. 제가 강의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VP 개념이 추가됐다고 하네요. 이 ACSM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것도 중요한데 요게 중요하다. 총 운동량 그리고 P 점진 정도. 뭐냐면 아무리 운동을 이렇게 딱딱딱딱 맞춰서 다 해도 일단 전체적으로 그 어떤 양이 돼야지, 우리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양이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운동량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 그냥 같은 단계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달성을 하면 새로운 목표를 주고, 목표를 달성하면 새로운 목표를 주고 해서 서서히 점증시켜야 된다. 요게 VP 원리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별표 2개 잘 체크하고 가시고요. 자, 연료 교차 지점 요것도 별표 한 2개, 3개 정도 문제 나오기 너무 좋아요. 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사용하는 연료가 교차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크로스오버 포인트라고 하는데, 운동 강도나 시간이 증가하면서 주 사용 에너지원이 바뀌는 지점이다. 이 요인은 뭐냐면 이제 운동 강도가 증가할 때, 처음에는 이제 지방을 주로 쓰다가 그 다음에 운동 강도가 올라가는 거죠. 운동 강도가 올라가면은 속근 섬유를 사용을 많이 할 겁니다. 강도를 맞추기 위해서, 좀 더 세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빨리 쓸 수 있는 거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때 연료 교차가 일어난다. 이게 운동 강도가 증가할 때. 자, 장시간 운동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적당한 강도, 이제 낮은 중저강도의 운동에서 계속 운동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뭐 탄수화물이 많이 쓸 수 있지만 결국 고갈되면서 우리 몸에 가장 많이 있는 지방이죠. 지방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시간 운동할 때와 운동 강도 증가할 때 이 그래프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마지막 프랭크 스탈린의 법칙 보겠습니다. 뭐냐면 1회 박출량은 심장으로부터의 혈액 유입량이 결정된다. 심장이 한번 꿍 뛰면 이 나갈 때 이 양을 1회 박출량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거는 혈액 유입량에 의해 결정된다. 당연하죠. 이 심장에 혈액이 얼만큼 들어왔냐에 따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심장에 혈액이 하나도 안 들어오면 박출할 게 없죠. 당연한 말입니다. 근데 정맥 활류량이 증가하면 이완기 용량이 증대한다. 심근이 커지면서, 여기 체크할게요. 심근이 커지면서 그 길이에 비례하여 심심수축력이 증대하는 법칙.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을 잡아당기면, 고무줄 같은 거예요. 잡아당기면 다시 돌아가려고 하겠죠. 심장도 근육입니다. 심장도 근육이니까 여기에 혈액이 많이 차면은 이렇게 부풀겠죠. 그러면 어떻게 다시 쪼그라들려고 하는 그 힘이 있을 겁니다. 그 힘이 심실 수축력으로, 그러니까 피를 조금 더 보내줄 수 있는 거죠. 그 증대하는 법칙을 이제 프랭크 스탈린이 말한 그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어렵지 않은데 요 용어 한번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자, 다음은 이제 스포츠 윤리입니다. 스포츠 윤리는 너무 많아요. 너무 나올 만한 게 너무 많은데, 왜냐면 일반 윤리 쪽,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이쪽이 너무 내게 많다 보니까 사실 그냥 이쪽은 스포츠 윤리 고유 문제를 무조건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세 가지 정도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토마스의 스포츠 참가 5단계. 자, 요거는 사회학이랑 좀 중복이 돼요. 요거는 사회학에서 주로 다루는데 예전에 체육 임용에서 체육 철학 관련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번도 마찬가지예요. 1번, 2번도 다 사회학에 제가 넣을 수는 있는데 스포츠 윤리에 하나도 없으면 좀 그러니까 여기 스포츠 윤리 쪽에 넣었는데, 요 문제가 사회학 쪽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윤리 쪽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성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별표 1개 정도, 요것도 별표 1개 정도. 그래서 스포츠 참가해야 하는 단계, 지향, 준비, 참여, 몰두, 해결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밑에 부르디에가 주장하는 3가지 자본의 종류. 자본이 일단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경제자본, 화폐 같은 거죠. 문화자본, 그리고 사회관계자본. 혈연이나 학연 등 상호 면식이나 인정이 제도화된 관계. 요게 사회관계자본이다. 자, 요 정도 수준까지 나오고 문화자본은 좀 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화된 문화,
객관화된 문화, 제도화된 문화 읽어보시면 되고요.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부르디에가 주장하는 세 가지 자본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번 경제자본, 2번 문화자본, 3번 사회관계, 4번 딴 거. 또는 문화자본이 아닌 것은 1번 체화, 2번 객관화, 3번 제도화, 4번 뭐. 또는 문화자본과 그 예로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문화자본 이렇게 체화된 이거, 객관화된 이거, 제도화된 이거, 다른 문화자본, 혈연 학연 등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가능성은 좀 적지만 문제 내기에는 좋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맥킨타이어의 실천의 관점. 맥킨타이어는 뭐냐면 덕윤리예요. 덕윤리. 마음의 윤리, 덕윤리. 거기에 이제 대표 사상가고, 모든 개인의 삶은 공동체를 통해서 구현된 가치와 연관되지 않고는, 사회라는 거죠. 사회 속에서 연관되지 않고는 아무리 내가 도덕적이고 완벽해도 사회 속에서 존재해야 그게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야.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효과가 있어야 된다. 자, 두 가지 요거 체크해 보겠습니다. 내재적 선과 외재적 선. 자, 내재적 선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도덕적 실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선을 말합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외재적 선은 외면적 덕이라고도 부릅니다. 돈, 권력, 명예 등을 얻음으로써 그런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외재적 선이다. 우리는 내재적 선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을 사회에서 구현해야 된다. 자, 이제 마지막 추가 이론 강의를 마쳤습니다. 일단은 이쪽 제일 중요한 거는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기출문제가 좀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올려드린 강의 보시면서 좀 맞춰보시고, 보통 교수님들이 이제 전년도 출제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교수 진을 많이 바꾸진 않고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문제 유형도 전년도랑 가장 유사하게 나와요. 전년도는 전전년도와 유사하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2022년도 전년도를 먼저 다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21년도, 그 다음에 20학년도 이렇게 쭉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3일 정도 남았는데 제 생각에 한 3개년만 봐도 충분합니다. 이 양이 굉장히 많아요. 뭐 100문제씩은 300문제인데 300문제에 대한 이론만 보기에도 좀 벅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새로운 거 공부하시지 마시고 그동안 공부했던 거, 그거를 안 까먹도록 반복하시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플러스 이제 문제 이제 푸실 거예요. 그날 문제 푸시면 꼭 문제를 풀 때 1번, 뭐 2번 문제, 3번 문제 하면은 쭉 풀어서 그냥 답 체크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항상 문제 푸는 스토리가 시험지에 담겨 있어야 돼요. 1번 문제를 풀었는데 확실히 2번이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맞춰주는 거예요. 2번 문제를 풀었는데 2번하고 4번 보기가 좀 헷갈린다. 그러면 헷갈린다 이렇게 표시하고 가는 거예요. 3번 문제 풀었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이미 틀렸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틀렸다. 그리고 이렇게 확실히 맞춘 문제는 오른쪽 위에다가 1, 2, 3, 4번 써놓고 문항 분포 보는 겁니다. 1번 뭐 3개, 2번 2개, 3번 2개, 4번 2개 뭐 이렇게 하면은 한 9문제 맞췄네요. 그럼 나는 지금 한 반타작 정도 했네. 나머지 11문제 잘 풀어보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찍는 겁니다. 여기서 비교적 적게 나온 거. 찍을 때는 이런 거 찍어야겠죠. 아예 모르는 거를 이렇게 찍어야 되겠고, 무턱대고 이런 거는 찍지 마시고 일단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확실히 해서 고민하다가 최대한 맞는 거 찍고, 그렇게 했는데도 모르겠다. 2번, 4번 중에 고민이 너무 된다 하면은 2번, 4번 중에 적은 거를 쓰는 게 맞겠습니다. 자, 요거 완벽하게 사지선다니까 5문제씩 4, 5, 20 이렇게 5개 보기씩은 안 나오고요. 4개에서 한 6개 사이에서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 7개, 적게 나오면 3개예요. 무슨 말이냐면 1개의 보기가 2개거나 8개일 일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3개이거나 7개일 일도 거의 없고요. 보통 최소 4개는 나와야 된다. 1개의 보기가 4개는 나와야 된다. 이 정도 머릿속에 담아두고 문제 푸실 때 마지막에 조금 더 확률을 높여서 모르는 답을 찍는 과정이 필요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일 남았네요. 선생님들 많이 힘드실 텐데 마지막까지 컨디션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셔서 토요일날 시험 잘 보시고 또 좋은 결과 카페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많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 다 합격하시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 자, 이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